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동탄 상가 화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양시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에 그것도 복합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불이 삽시간에 퍼져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4일 있었던 동탄 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였습니다. 그 불은 1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4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냈는데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단 작업 중에 불꽃이 유독가스로 많은 가연성 소재가 많은 옮겨 붙으면서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에서 관리 업체가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를 꺼놓았고 또 화재 발생 후 늑장 대피 방송을 한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이 장치들이 오작동이 잦아 쇼핑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작동을 중지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 전원이 질식사한 이유도 연기를 밖으로 빼주고 또 새 공기를 공급하는 배기 팬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이 건물 관리 업체가 지난 2일 화성소방사에서 주최한 화재 안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용접과 산소 절단 등의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고 또 용접 작업이 진행될 때는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와 또 물통, 모래를 담을 양동이 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동탄 상가의 정확한 피해 원인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판박이 사고가 매년 1000여 건씩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양시창 기자, 지금까지 몇 번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사고 원인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복합상가 화재는 모두 4명의 사망자와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이튿날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 소방서 관계자, 한전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벌였고 지난 8일 2차 감식까지 진행하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은 복합 상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한 복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철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 중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불이 난 면적에 비해 사상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복도가 좁고 미로처럼 얽힌 구조상 탈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도 창문을 깨고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필사의 탈출 끝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화재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적하신 대로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이미 꺼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리업체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화재 경보가 잘못 울릴 경우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기를 밖으로 빼주고 또 새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시설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도 같습니다. 공사 중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날 것을 우려해 일부러 꺼뒀다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발화 지점 근처에서 여러 차례 작은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 근로자들의 증언인데요. 심지어 절단 작업 중 불이 계속 붙어서 작업자 한 명이 아예 물을 들고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끄면서 작업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 현장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과 카펫, 합판 재질이 많이 흩어져 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순간이 계속 연출되고 있던 건데 안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 불꽃이 번지는 걸 막는 방염포와 또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등은 없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말은 공사 현장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할 때 갖춰야 하는 필수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같은 안전 불감증이 이어진 끝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화재의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유독가스였다는 점입니다. 요즘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 키즈 카페가 대표적인데요. 키즈 카페 안에 있는 어린이 장난감이나 보호 카펫, 천장재 등이 모두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 잘 탈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키즈 카페들이 대부분 구조가 복잡한 복합상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1층이 아닌 고층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놀이시설도 3층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철거 작업 중이라 피해자 중에 아이들은 없었는데요. 복합상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출구를 확인하고 고층보다는 저층에 있는 놀이시설을 방문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대피 요령을 설명드리면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대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단과 비상구를 반드시 이용하고 이용할 때 연기가 통하지 않도록 방화문을 닫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번 철거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야말로 예고된 참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은 이제 관련 소식을 또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번 화재를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증하는 초고층 빌딩과 주상 복합 건물의 안전 대책을 재정비하고 또 철저한 소방 안전 점검이 시급합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고가 사다리가 최고 접근할 수 있는 높이는 대부분 17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 부산시에 있는 25층짜리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주상 복합 건물 화재를 계기로 시행 중인 초고층 재난관리특별법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규 건물은 외벽 불연제와 대피 공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 건물들은 사각지대인데요. 기존 건물도 외벽 내연재를 보강하고 또 피난용 승강기 설치 등을 고층화에 뒤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문제 해결 방식 이제는 좀 고쳐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복합상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합상가 구조를 어느 정도 잘 아실 텐데요. 좁은 복도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2명이 나란히 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곳이 많고요. 또 건물 입주 상점에서 물건이라도 밖에 쌓아 놓으면 한 사람도 제대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곳들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화재 대피 유도 등은 거의 시설이 미비하거나 고장난 곳도 많았고요. 또 비상구 유도 표지판이 황당하게 가려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층이 아니어도 위험한 상황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복합상가 구조를 보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창가는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복도는 그야말로 암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기까지 가득 차게 되면 복도는 탈출로가 아닌 피해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탈출구인 비상 계단에도 식당 등 입주 상점들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곳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비상 계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 적절한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방화문이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 비상계단 출입문이 방화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화문을 아예 떼어놓는 경우 또 나사를 빼고 닫히지 않게 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의 철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탈출구가 한쪽에 모여있는 건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탈출구를 반드시 두 방향 이상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출구가 2개 이상만 되면 한쪽에 모여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1999년 규제가 완화되면서 출구 거리를 1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같은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 출구가 몰려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막다른 골목의 끝, 이른바 데드엔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창문을 깨고 에어매트로 떨어진 구조자들도 이 데드엔드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놀랐던 점은 이 데드엔드에 설치된 완강기조차 제대로 작동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당국의 철저한 점검은 물론 근본적으로 이 데드엔드를 줄이기 위한 관련 규정 보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소방당국의 고가 사다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요. 높이 접근할 수 있는 높이는 층수는 한 17층 정도입니다. 또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는 것도 10층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10년 발생한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를 계기로 만들어진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문제입니다. 이전 건물에 대해서도 피난용 승강기 설치와 내연재 보강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또 고시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확보 실태를 불시 점검하겠다고 밝혔고요.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스프링클러 등 설비 폐쇄 여부, 또 피난 계단 물건 적재 행위 등입니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도 점검 대상입니다.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등 화재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진단은 동탄 상가 화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양시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YTN 24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2017년도 벌써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흐트러진 몸의 리듬을 충분한 영양 보충과 수면으로 회복해야 할 때인데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겨울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제철 음식이 생각나실 겁니다. 특히 겨울은 해산물의 계절인 만큼 굴이나 바지락을 비롯해 방어, 과메기, 꼬막 등 추위가 물러가기 전에 맛보셔야 할 해산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남도의 진미로 불리는 꼬막은 쫄깃하고 깊은 식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겨울 별미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꼬막이 품귀 현상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2만 톤 이상 생산되던 꼬막이 현재는 3,500톤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녹색의 꿈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초점을 맞춘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의 겨울철 입맛을 책임지는 해산물 중 하나인 꼬막의 품귀 현상을 주제로 환경 변화가 우리의 어족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꼬막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로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남도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톡톡히 해오던 꼬막의 수가 줄어들면서 꼬막 채취가 한창이어야 할 갯벌에서는 작업하는 어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갯벌에 뿌린 지 4년 된 꼬막 종폐의 3분의 2가 폐사하면서 꼬막 수확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폐사한 꼬막은 주변의 다른 꼬막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인건비를 들여 폐사한 꼬막을 따로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송은 꼬막이 줄어든 원인을 알아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현장에서 폐사한 꼬막을 어민과 함께 살펴보면서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이 이어지는 현장감 넘치는 인터뷰를 통해 꼬막 생산량 급감으로 어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꼬막의 수확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분석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을 찾아가 들어본 원인으로는 꼬막의 남획과 이상 기후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기구를 이용한 채취가 늘어나 꼬막 남획을 불러왔으며 이것이 다음 해 꼬막 산란에도 영향을 끼쳐 꼬막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진 여름철 폭염이 수온 상승을 불러와 꼬막의 폐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수온 1도씨의 변화는 인간의 체감으로는 큰 느낌이 없으나 생물에게는 10도씨 정도의 상승으로 체감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온 변화 그래프를 보며 설명을 듣던 제작진이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적절한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가 이에 답하는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보 전달에 있어 꼬막의 채취장인 갯벌을 직접 찾아가 제작진이 질문하고 어민이나 전문가가 응답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해 특히 현장감이 두드러졌는데요. 어민과 전문가의 인터뷰가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처럼 다루어져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쉽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도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말미에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환경 다큐멘터리인데 비해 환경 변화로 인한 심각성이 조금 가볍게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 변화를 해결할 기술들이 있으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보다는 환경 변화가 그만큼 심각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꼬막의 어획량 감소를 다루었다면 보다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난 4일 동탄 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로 4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고는 가연성 소재가 많은 곳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고 화재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일부터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공사장, 야영장, 레저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이러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일명 세리미법이 무색하게도 최근 전남 한평에서 합기도장 통학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은 이 사고와 세리미법의 허점을 연관지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달 29일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도 전면 시행된 것인데요. 이번 합기도장 차량 사고는
합기도장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의 테두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YTN은 세리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강조된 그래픽 화면으로 설명하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체육시설 종목에 합기도나 축구, 수영 등은 제외되어 있어 법규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자의 음성 리포팅으로만 전달할 경우 시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자막과 그래픽을 포함한 화면과 함께 제시해줘 한평 합기도장 사고의 단초가 된 법의 허점을 한눈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칙금이 통학차량 동승자의 월급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동승자 고용 지원, 법을 적용받는 통학차량 범위의 확대 등의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자료 화면들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면들로서 꼼꼼한 모자이크 처리를 거친 후 제시해 준 점이 바람직했으며 안전과 관련된 주제인 만큼 통학차량 동승자가 어린이들의 안전벨트를 매주거나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돕는 장면을 활용한 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제도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고쳐지는 게 바람직한데요.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세리미법과 연관지어 법의 허점과 보완 대책에 대해 지적한 이번 YTN의 보도는 뉴스의 시의성과 유용성을 갖춘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우리말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이행안이라는 말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의 설명에서도 그리고 자막에서도 로드맵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말인 이행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를 두고 기싸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앵커가 설명을 했는데 배경 화면에 나온 그래픽 자막이 지나치게 하단에 있었습니다. 앵커가 서서 진행하기 때문에 적당한 자막 위치가 필요했는데 자막이 중간에 잘려 보이면서 서서히 올라와 앵커가 보면서 설명을 할 때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노출됐습니다. 또 지난 7일 한국 GM 채용 비리 관련 기사를 전달하기 위한 자료 화면에서 불필요한 인물이 노출됐는데 얼굴을 가리거나 필요하지 않았다면 편집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전화의 배터리 문제로 애플과 중국 업체가 약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료 출처 부분에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공약 키워드를 캐릭터로 정리해 전달했는데 각 대선 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비교 평가할 수 있었고 재미있는 캐릭터는 시각적인 관심을 더하고 대선 주자를 더욱 친근하게 전달했다는 시청자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대선 앞둔 전국 가짜뉴스 대책 시급하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와 맞물린 대선 전국을 앞두고 가짜뉴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에 힐러리 후보에게는 불리하고 트럼프 후보에게는 유리한 가짜뉴스가 페이스북과 구글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가짜뉴스가 결국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력한 주요 미국 언론의 진짜 뉴스보다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접속이
훨씬 많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 포기 이유 중 하나가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사퇴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애국심이 인격 살해와 가짜 뉴스로 크게 훼손됐고 본인과 가족,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심지어 속보라는 제목으로 위장해서 영락없이 진짜 뉴스처럼 전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지만 현행 제도와 법 규정은 미비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되는 정도입니다. 독일은 이번 9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 배포에 최고 5년 징역형과 최대 50만 유로 약 6억 3천만 원 벌금 부과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은 무분별한 비방과 업무, 의혹 제기로 극심한 혼탁 선거가 예상됩니다. 당국은 독일 사례처럼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의혹 뉴스로 국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언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언론이 공명정대하게 바로 서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제대로 바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성할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